아프리카 남동부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이 나라는 너무도 독특한 생태계 덕분에 지구의 식물관 또는 제7의 대륙이라 불리며 세계 자연유산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자 면적만 따져도 한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넓은 이 거대한 섬에서 2009년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혁명이라 불리는 이 쿠데타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정확히는 한국 기업 때문에 촉발된 정치적 대지진이었습니다. 당시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한국 기업 대우 로지스틱스의 자국 농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무려 130만 헥타르를 99년간 무상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는 고용 창출과 기반 시설 건설을 약속했지만 만성적인 식량난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에겐 이 계약이 생존권을 내주는 새로운 식민 지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외신 보도와 함께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고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마침내 수십 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유혈 사태 끝에 당시 대통령이 퇴진하게 되는데요. 한국 기업의 투자 하나가 한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혹독한 시간을 겪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 한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다가스카르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우선 쿠데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사건은 2008년 11월 20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우 로지스틱스는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마다가스카르 전체 농지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130만 헥타르를 99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대우는 이 땅에 옥수수와 파모일 농장을 조성해 식량과 자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130만 헥타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임대료 한 푼 없이 장기간 임대해줬다는 소식에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에 섬의 절반을 통째로 내주려 하느냐는 분노 섞인 비판이 들끓었죠. 실제로 당시 마다가스카르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국민 다수가 농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땅을 한국 기업에 장기간 임대해준다는 소식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대우 측은 현재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만 명의 고용 창출 등 이익을 나누겠다고 설명했지만 국민 정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정권에 대한 다른 불만 요소들과 겹쳐 쿠데타의 도화선이 됩니다. 2009년 초 분노한 시민들은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내전 수준의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상황은 곧 유혈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시위대가 대통령궁으로 몰려가자 군부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그 과정에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결국 당시 라발로 마나나 대통령은 강제로 내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급히 망명했으며 군부의 지원을 받은 34세의 젊은 안드리 라조엘리나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문제가 되었던 대우 로지스틱스와의 토지 계약을 전면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는 마다가스카르 땅은 마다가스카르 국민의 것이다라며 해외 국토를 내주는 일은 없을 것임을 천명했죠. 이 사건으로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은 한국의 식민지가 될 뻔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는데 경제난 속에서 한국으로 인해 큰 혼란과 희생을 겪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일까지 있었죠.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은 마다가스카르도 예외 없이 덮쳤습니다. 문제는 마다가스카르의 취약한 의료체계, 가난한 여느 개발도상국처럼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0.6명에 불과할 정도로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검사 장비와 병상도 모자랐습니다. 특히 코로나 진단검사의 경우 수도에 프랑스 식민 시절 설립된 파스테르 연구소 단 한 곳에서만 가능했는데요. 하루 검사 처리 능력이 고작 200건 남짓이어서 충분한 검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 격리하기는커녕 얼마나 퍼져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2020년 6월 25일 한국 정부는 마다가스카르에 최초의 감염병 전문연구소를 세워줬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연구소 건립을 도왔고 검사 장비와 시약도 지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도 1억 원이 넘는 상당의 의료 장비를 무상 지원했죠. 그 결과 마다가스카르는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검사 역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숨은 감염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격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사 능력이 향상되자 한동안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만큼 깜깜이 감염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당시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연구소 건립 지원을 비롯한 한국의 도움에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마련해준 연구소 덕분에 마다가스카르의 방역과 의료 수준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도 나왔죠.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 한국의 손길이 닿으며 과거 대우 사태로 인해 얼어붙었던 마다가스카르의 반한 감정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부터 끈질긴 인술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인 외과의사 이재훈 씨인데요. 그는 14년 넘게 마다가스카르 오지를 돌며 무료로 환자들을 치료한 분입니다. KBS 다큐 프로그램 인간극장에서도 그의 사연을 한 차례 조명한 적이 있어 국내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마다가스카르는 토착 신앙을 믿는 주민이 많아서 그가 처음 의료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여러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기보다 조상신이 놓아여 내린 저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먼저 무당을 찾아가 구술해야 한다고 여기는 바람에 현대의학에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죠. 심지어 어떤 지역 주민들은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이재훈 씨는 맨손으로 사람 몸을 고치는 의사의 존재부터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의료 활동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염증으로 고열에 시달리던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해 줬더니 30분 만에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마치 신의 기적이라도 본 양 이재훈 씨를 칭송했고 그때부터 조금씩 의학치료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현지인들은 존경의 뜻으로 마다가스카르의 슈바이처, 밀림의 닥터, 들판에서 수술하는 부시맨 의사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자신과 같은 의사를 길러내는 일인데요. 자신이 직접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인 의사 100명, 1000명을 키워내는 것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다가스카르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지 의료인 양성이 필수적이니까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사의 지식을 환자에게 해가 되도록 쓰지 않고 오직 환자의 유익을 위해 쓰겠다는 문구처럼 그가 가진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환자를 돌보고 또 젊은 의료인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차가웠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렸죠. 한 사람의 선행이 국가 이미지를 변화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반한 감정이 팽배했던 마다가스카르지만 한류 열풍만큼은 예외 없이 거셉니다. 지구촌 곳곳을 휩쓴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마다가스카르의 젊은이들도 열광시킨 것인데요. 2019년에는 이를 증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해 경남 창원에서 열린 KBS K-팝 월드 페스티벌에 마다가스카르 대표팀 오메가 에보가 결선에 진출한 겁니다. 마다가스카르 현지 예선에서 경쟁률 100대 1을 뚫고 우승한 이 팀은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마다가스카르 예선에는 역대 최고인 490대 1의 경이적인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많은 팀이 참가했고 그중 1위를 차지한 오메가 에보가 한국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전 세계 66개국 170여 팀이 참가한 본선 무대에서 마다가스카르 팀은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결선에 올라 최종 13개 팀 안에 들었고 뛰어난 퍼포먼스로 우정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마다가스카르 팀의 선전에 현장에 있던 관중과 심사위원들도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마다가스카르에도 한류가 뜨겁게 번지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한류에 대한 현지의 열띤 반응에 힘입어 마다가스카르 최고 명문인 안타나나리보 국립대학교가 한국어 학당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전한 한국화를 이루겠다는 뜻이죠. 인도양 섬 지역에는 최초로 설립되는 세종학당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전체 인구의 65%가 25세 이하일 정도로 인구 구조가 매우 젊은 나라입니다. 어려서부터 K-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으며 자란 이 젊은 세대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이미 친숙한 존재죠. 한국 정부는 한류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 나아가 한국 제품과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세종학당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마다가스카르에는 그간 중국의 공자학당이나 일본어 학과 등 다른 나라 언어 교육기관은 있었지만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은 처음이어서 한류 팬들의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마다가스카르와 한국은 의외의 곳에서도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의약품을 통해서 말이죠. 우선 마다가스카르와 깊은 인연을 맺은 건 북한입니다. 1975년 대통령에 당선된 라치라칸은 김일성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당시 마다가스카르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체 사상을 학습했을 정도로 사회주의 체제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이 높았는데 북한 사람 한 명이 미국인 1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인간병기라고 인식했을 정도였죠. 심지어는 대통령 경호실장을 북한 출신 남성에게 맡겼는데 이는 어이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1991년 8월 정권에 대항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을 보호하던 경호실장이 시위대에게 총을 쐈고 학생 2명이 사망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고 결국 정권이 교체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마데카솔이라는 상처 연고제입니다. 상처가 난 자리에 바르면 새살이 빨리 돋게 하고 흉터를 예방하는 최고의 연고제로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의 대표 제품입니다. 마데카솔의 주 원료는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의 학명에 들어간 아시아티카와 별개로 앞부분 센텔라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 식물은 마다가스카르를 비롯한 열대 지역에서 자생하며 예로부터 상처 치유에 쓰여왔습니다. 동국제약은 이러한 효능에 주목해 1970년대 마다가스카르에 직접 재배 농장을 세우고 원료를 들여와 마데카솔을 개발했습니다. 제품명 마데카솔 역시 마다가스카르에서 따왔죠. 2015년에는 이 센텔라 아시아티카에서 추출한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 이사까지 출시했는데요. 미백과 피부 재생에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를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으로 흔히 꼽힙니다. 살인적인 더위와 척박한 환경, 부정부패로 인한 내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저주받은 대륙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있죠. 이로 인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지부티 등 동아프리카 지역의 만성적인 기근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는 선진국에게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남북으로 8,000km, 동서로 7,000km로 이어지는 아프리카는 세계 육지 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대한 대륙 지하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유는 기본이고 세계 전체 매장량 기준 백금 89%, 크롬 74%, 망간 61%, 코발트 52% 등등 현재 시대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지하자원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만큼 무궁무진하죠. 이 대륙에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것은 중국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투자한다고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아프리카의 자원이 있었습니다. 2000년 처음으로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창설해 3년에 한 번씩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뒤로는 에너지 자원 개발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후에는 1대1로라는 정책으로 더 노골적으로 아프리카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도가 지나치는 수준으로 아프리카에 투자해도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당장 이를 마다할 여력도 없죠. 한국도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문화적 친밀감과 교류를 통한 소프트 파워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리카의 수요에 맞는 특정 산업 분야로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류 문화와 세종학당과 같은 한국어 교육기관 설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지 주민들이 한국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우호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죠.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업 진출도 추진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드론 산업입니다. 아프리카는 땅은 넓지만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매우 빈약합니다. 내륙 오지에는 도로조차 없어 응급 의료품이나 혈액을 제때 운송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점에 주목해 의료 물품 배송 드론 사업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2020년 2월 르완다에서 열린 아프리카 드론 포럼에 한국 대표단이 참가해 현지에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드론을 활용한 혈액 및 백신 수송, 토지 측량, 시설물 안전 점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약 400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까지 거뒀습니다. 향후 물류 배송은 물론 농업, 건설, 환경 모니터링 등 다방면에서 드론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죠. 한류는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문화현상이지만 가장 뜨거운 대륙 중 하나가 아프리카입니다. 앞서 살펴본 마다가스카르의 사례처럼 한류에 대한 열정이 예상 밖의 곳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는 한때 쓰라린 사건으로 한국에게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문화와 인도적 지원 덕택에 악감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부디 이런 한국의 노력들이 아프리카 전역에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켜 한국 문화가 널리 퍼지고 국위 선양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